제주도의 검은 현무암 해변은 마치 세상의 끝자락처럼 고요했다. 파도는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와 하얀 포마를 흩뿌리고는 다시 어두운 바다의 품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서윤아의 삶을 이곳 문명의 소음이 희미해지는 섬에 단단히 묶어두었다. 그녀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귤밭에 둘러싸인 아담한 돌집에 살았다. 그 집은 그녀에게 도피처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생명을 지키는 견고한 요새였다. 모래사장에서 쌍둥이 하준과 하은이 놀고 있었다. 7살배기 아이들의 평범한 놀이라고 하기에는 그 모습이 자아내는 풍경은 어딘가 비범했다. 하준이는 젖은 모래를 이용해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의 성을 쌓고 있었다. 단순한 두꺼비집이 아니었다. 비잔틴 양식의 돔과 고딕 성당의 첨탑을 닮은 구조물은 어린아이가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든 정교한 균형 감각을 뽐내고 있었다. 아이는 중력과 모래의 장력을 계산이라도 하는 듯 가장 효율적인 아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옆에서 혜은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워 색깔과 모양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해변을 따라 걷는 몇 안 되는 관광객들의 표정과 몸짓, 그들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저 아저씨는 웃고 있지만 눈은 슬퍼 보여. 아마 아주머니랑 다툰 모양이야. 아이의 통찰력은 어른의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어 때로는 유나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유나는 벤치에 앉아 그런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평온은 얇은 유리막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7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 온 날부터 단 하루도 완벽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수가 제 새끼를 지키는 본능적인 감시였다. 낯선 차가 집 근처에 서기만 해도, 낯선 사람이 아이들에게 말을 걸기만 해도 그녀의 온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박지훈. 그 이름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남자의 이름이었다. 제2그룹의 냉혹한 CEO.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배신과 잔인한 강요였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얼굴에 스쳤던 것은 기쁨이 아닌 귀찮음과 냉정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야망의 아이들은 걸림돌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했다. 아이를 지우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그의 힘은 막강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병원 수술대 위에 누워야만 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절망의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을, 자신의 일부인 이 생명들을 그렇게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의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병원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 길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향했다. 그것은 도망이면서 동시에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엄마 파도가 해파리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혜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유나를 과거의 악몽에서 건져 올렸다. 아이는 투명한 해파리를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로 건져 올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텐데 바다가 너무 넓어서 길을 잃었나 봐요. 하준이가 쌓던 성에서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해파리는 뇌가 없어서 길을 잃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냥 조류에 따라 떠다니는 것뿐이야. 감상적인 해석은 비과학적이야, 혜은아. 하지만 슬퍼 보이잖아. 혜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파리를 다시 바다 쪽으로 밀어주었다. 유나는 두 아이의 대화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무나도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아이. 논리와
이성의 하준 감성과 공감의 하은. 하지만 두 아이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보완하며 자라주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7년의 세월을 버텨낸 이유이자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잡을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아이들의 뺨은 건강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유나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제주 흑돼지로 만든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로 차린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다. 아이들은 편식 없이 맛있게 밥을 먹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유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의 이면에는 언제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하준이는 낡은 노트북으로 코딩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었다. 아이는 이미 웬만한 대학생 수준을 뛰어넘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단순한 게임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이로운 재능이었다. 혜윤이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석에서 두꺼운 철학책을 읽고 있었다. 플라톤의 국가 원서였다. 아이는 어려운 개념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자신만의 사유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유나는 설거지를 하며 그런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비범한 재능은 그녀에게 자랑이자 동시에 깊은 불안의 근원이었다. 이 작은 섬은 아이들의 재능을 품기에는 너무 좁았다.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아이들. 하지만 그 세상에는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영원히 이 평화로운 섬에 가둬둘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7년간 단 한순간도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과거에 그녀는 J그룹의 핵심 부서에서 일했던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이자 전략가였다. 박지훈이 그녀를 곁에 두었던 것은 단순한 연애 감정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그의 야망에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사업 방식, 그의 약점, 그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그녀는 그 모든 정보를 기억에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두고 있었다. 언젠가 사용해야 할 비수처럼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게 지나가는 듯 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유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무심코 화면을 보던 그녀의 몸이 순간 돌처럼 굳었다. 화면 가득 익숙하면서도 증오스러운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아니 더욱더 냉혹하고 오만해진 박지훈의 얼굴이었다. 그는 J그룹의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비전과 야망을 역설했다. J그룹은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7년 전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말하던 그때의 목소리와 똑같이 차갑고 단호했다. 유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뉴스 앵커는 박지훈을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리더라며 극찬했다. 화면 속 그는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리더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모습이 보였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갓 태어날 생명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제거하려 했던 잔인한 남자. 그는 여전히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쥔 채 군림하고 있었다. 그녀와 아이들이 이 외딴 섬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동안 그는 단 한순간의 죄책감도 없이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유나의 손에서 조용히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사기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깨져버린 찻잔이 마치 자신의 위태로운 평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지난 7년간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뜨거운 용암처럼 속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박지훈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존재하는 한 아이들의 미래는 결코 안전할 수 없었다. 언젠가 그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완벽한 인생의 오점이 될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공격해야만 했다. 그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아야만 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잠에서 깬 혜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유나는 재빨리 얼굴에서 모든 감정을 지우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 엄마가 실수로 컵을 깨뜨렸네. 어서 들어가서 자렴. 혜은이는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아이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엄마 아까 텔레비전에 나온 아저씨 때문에 그래요. 엄마 심장 소리가 너무 빨리 뛰었어요. 꼭 아주 무서운 걸 본 사람처럼요. 유나는 더 이상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딸아이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 7년간 갈고 닦은 칼을 뽑아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녀 자신과 그녀의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었다. 박지훈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 그가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믿었던 그 존재가 그의 심장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터였다. 그날 밤 서윤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맞춰지며 거대한 전략이 구축되고 있었다. 박지훈의 제국, J그룹의 모든 것, 재무제표 사업 구조 인맥, 그리고 숨겨진 비자금과 약점들. 7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분석했던 모든 정보들이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제 그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공격 루트를 설계해야 했다. 제주도의 평화로운 시간은 끝났다. 거대한 폭풍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불안함이 아닌 모든 것을 건 사냥꾼의 결의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주의 태양은 어제와 다름없이 찬란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서윤아의 집을 감싸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평온함의 껍질이 깨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유나는 평소처럼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절제되고 목적성이 뚜렷했다. 마치 거사를 앞둔 장수처럼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낭비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거대한 체스판이 되어 수백 개의 말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유나는 아이들에게 뜬금없는 제안을 했다. 하준아, 혜원아, 우리 오늘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게임을 해볼까?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혜은이가 먼저 물었다. 이야기 게임이요? 어떤 건데요? 유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옛날 옛적에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아주 높은 성에 사는 냉정한 왕에 대한 이야기야. 그 왕은 아무도 믿지 않아서 수많은 비밀의 벽돌로 성을 지었대. 하준이가 즉시 반응했다. 비밀의 벽돌이라면 구조적 결함이 많겠네요. 외부 충격에 아주 취약한 구조예요. 유나는 아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맞아,
아주 똑똑하구나 하주나. 그래서 성에서 쫓겨난 여왕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어. 여왕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성이 가장 약한 기둥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7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 위한 모의 훈련의 시작이었다. 하연이가 턱을 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왕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가장 외로울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까이에 두는 법이죠. 아마 왕의 침실이나 비밀 서재 같은 곳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가장 약한 기둥은 물리적인 기둥이 아니라 왕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일지도 몰라요. 아이의 통찰은 유나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혜은이는 이미 적의 심리를 파고드는 전략가의 자질을 보이고 있었다. 하준이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아니야. 개인적인 감정은 변수가 너무 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스템을 공격하는 거야. 성의 물과 식량을 공급하는 수송로 성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장부성을 지키는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분명히 비정상적인 패턴이 보일 거야. 가장 약한 기둥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는 시스템의 허점이야.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아들의 분석은 과거 제2그룹의 최고 분석가였던 유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이후 냉정한 왕의 성 이야기는 세 사람의 일상이 되었다. 유나는 아이들에게 제2그룹에 공개된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관련 뉴스 기사들을 성의 설계도와 왕국의 연대기라며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거대 기업의 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파고들었다. 두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제2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구조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놀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정교한 전쟁 준비였다. 같은 시간 서울의 중심 제2그룹 타워. 최상층에서는 냉정한 왕. 박지훈이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거대하고 차가웠다. 모든 것이 그의 성격을 반영하듯 기능적이고 권위적이었다. 그는 막 임원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회의에서 그는 신규 프로젝트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당 임원을 10분 넘게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제2그룹의 무능한 자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에게 직원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부품에 지나지 않았다. 부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교체하면 그만이었다. 그의 그런 비정한 리더십은 제2그룹을 지금의 자리로 올려놓은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제국 내부에 수많은 적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공포는 복종을 낳고 복종은 효율을 낳는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그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서윤아, 한때 그의 곁에 있었던 여자. 그녀의 비상한 머리와 분석력은 꽤 유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선을 넘었다. 감히 아이를 무기로 자신을 발목 잡으려 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 병원 기록 하나를 지우는 것은 그에게 일도 아니었다. 그 후로 7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사소한 실수일 뿐이었다. 다시 제주도 윤하의 작은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제주의 집과 작은 귤밭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서울에서의 초기 정착 자금으로는 충분했다. 그녀는
밤마다 낡은 노트북으로 공공도서관의 와이파이를 이용해 서울에서의 거처를 물색했다. 예지그룹 본사와는 멀리 떨어진 눈에 띄지 않는 오래된 오피스텔이 그녀의 목표였다. 완벽한 익명성,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제1원칙이었다. 엄마 왕국의 재무제표가 이상해요. 하준이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매년 4분기에 특정 자회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큰 규모의 컨설팅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컨설팅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같아요. 자본금도 거의 없고 알려진 실적도 없어요. 아이는 J그룹에 공개된 자료들 속에서 비자금의 흐름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다. 7살 아이의 눈썰미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연이는 다른 자료를 보고 있었다. J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재단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왕은 매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자비로운 척하지만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간 밀가루 값보다 빵을 배달하는 마차를 꾸미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왕의 마차만 보고 칭송하지만 실제로는 빵을 받은 사람보다 마차를 만든 장인이 더 큰 이익을 얻는 구조예요. 아이는 박지훈의 위선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나는 아이들의 분석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정리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아이들의 천재적인 능력 덕분에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들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공격의 방향을 설정할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 위험한 게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아이들의 재능은 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며칠 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나는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7년간의 제주 생활을 증명하는 물건들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물건을 버리거나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최소화해야 했다. 그녀가 챙긴 것은 아이들의 책 몇 권과 낡은 노트북, 그리고 7년간 모아온 비상금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그 시각 해외의 유력 정치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수십만 달러짜리 와인을 마시며 그는 J그룹의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가 만들어내는 화려한 세상에 취해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게임판이었고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 없는 유일한 플레이어였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이 기억조차 못하는 과거의 망령이 자신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유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해변에 나갔다. 밤바다는 모든 것을 삼킬 듯 깊고 어두웠다.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유나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서울에 가면 아주 큰 성에 사는 무서운 왕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마법보다 강한 무기가 있으니까. 혜은이가 물었다. 그게 뭔데요, 엄마? 유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바로 우리 자신이야.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지난 7년간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증오나 복수심이 아니었다. 바로 이 작은 아이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그녀는 괴물과 싸우러 가려 했다. 괴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주머니에는 김포공항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 3장이 들어 있었다.
더 이상 돌아올 곳은 없었다. 배수진이었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기듯 떠나왔던 도시. 이제 그녀는 그 도시를 향해, 폭풍의 눈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제주에 고요했던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김포공항의 활주로에 비행기 바퀴가 닿는 순간 가볍지만 분명한 충격이 기체 전체에 퍼졌다. 7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서윤아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회색빛 도시를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다와는 너무나도 다른 끝없이 이어진 빌딩들의 숲. 그녀에게 서울은 더 이상 기회와 꿈의 도시가 아니었다. 거대한 호랑이가 도사리고 있는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적의 소굴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들의 손에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그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서울의 공기가 그들을 덮쳤다. 제주의 맑고 짠 내음 섞인 바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매연과 먼지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였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인파의 소음은 아이들에게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자극이었다. 혜은이는 저도 모르게 유나의 옷자락을 꽉 쥐었고, 하준이는 압도적인 정보량에 노출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복잡하고 거대했다. 엄마, 사람들이 다 화가 난 것 같아요. 혜은이가 속삭였다. 아이의 눈에는 무표정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고통과 피로에 절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혜은아. 그냥 모두들 아주 바쁜 것뿐이란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어쩌면 아이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욕망과 경쟁이 들끓는 이 도시에서 온전한 평온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한참 벗어난 낡은 공장지대와 주택가가 뒤섞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J그룹의 화려한 강남타워와는 의도적으로 가장 먼 곳을 선택했다. 그들의 새로운 이름인 강서연, 강하준, 강하은이 적힌 계약서는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과거 데이터 분석가 시절의 지식과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 그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냈다. 박지훈의 정보망이 닿지 않을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스스로를 숨긴 것이었다. 오피스텔은 낡고 비좁았지만 유나는 그곳을 효율적인 전투 지휘소로 탈바꿈시켰다. 창가 쪽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최소한의 공간으로 꾸몄고, 나머지 절반은 고성능 컴퓨터와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로 채워졌다. 이곳은 더 이상 안락한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분석하고 해체하기 위한 작전 본부였다. 제주의 아늑했던 돌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곳에는 흙냄새 대신 오존 냄새가 파도 소리 대신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가 가득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적응 방식은 각기 달랐다. 하준이는 도시의 복잡한 시스템에 매료되었다. 그는 방 한 구석에서 노트북으로 서울의 교통망, 통신망, 전력망 데이터를 분석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에게 도시는 거대한 유기체이자 풀어야 할 흥미로운 퍼즐이었다. 반면 혜은이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출퇴근 모습, 상가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들을 보며 그들의 감정과 관계를 추리했다. 아이는 도시의 차가움 속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찾아내려 애썼다. 본격적인 작전은 오라클 애널리틱스라는 이름의 작은 데이터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나는 자신의 과거 경력을 철저히 숨긴 채 프리랜서로 활동해온 실력 있는 분석가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어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간소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포트폴리오를 채우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몇 건 진행해주기도 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기에 오라클 애널리틱스는 작지만 실력 있는 회사라는 입소문을 조금씩 타기 시작했다. 이것은 J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화이트보드 앞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화이트보드에는 J그룹의 로고가 중앙에 크게 그려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와 관계사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냉정한 왕의 성게임이 이제 현실의 작전 브리핑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이제부터 우리의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할 거야. 이 거대한 성의 모든 문과 창문, 그리고 숨겨진 통로까지 전부 찾아내야 해. 즉, J그룹의 모든 공개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야. 임무가 주어지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하준이는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는 뉴스 사이트 주식정보 포털 기업 공시 시스템, 심지어는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J그룹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크롤링 스크립트를 즉석에서 만들어냈다. 수십만 건의 비정형 데이터가 순식간에 그들의 서버로 쏟아져 들어왔고 하준이는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하연이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박지훈의 공식적인 연설문과 인터뷰 기사들을 전부 읽으며 그의 언어 습관과 심리 상태를 분석했다. 왕은 항상 미래, 혁신, 도전 같은 거대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만 주어는 항상 나 또는 J그룹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혜은이는 데이터의 행간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읽어내고 있었다. 몇 주 동안 세 사람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데이터의 바다에 빠져 살았다. 오피스텔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컴퓨터의 열기와 세 사람의 뜨거운 집념으로 가득 찼다. 그 과정에서 J그룹이라는 제국의 실체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모순과 균열들이 존재했다. 방만한 계열사 관리, 과도한 부채 비율, 그리고 임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의 흔적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준이가 의미심장한 발견을 했다. 엄마, 이상한 점을 찾았어요. 그는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J그룹의 수많은 물류, 자회사 중 하나인 J로지스틱스의 실적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이 회사는 그룹 내에서도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 지난 3년간 매출이 꾸준히 급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회사의 언론 노출, 빈도나 업계 평판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마치 유령처럼 실적만 존재하고 실체는 없는 느낌이에요. 유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즉시 관련 데이터들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준이의 말대로였다. J로지스틱스는 비상장 회사였고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공시된 파트너사들의 자료를 역추적한 결과 그들의 주된 거래처가 대부분 J그룹의 다른 핵심 계열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내부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런 행위의 뒤에는 대부분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같은 더 큰 목적이 숨어있기 마련이었다. 잘했어, 하준아. 유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드디어 발견한 것이다. 거대한 성의 단단한 외벽에 난 첫 번째 균열. 아주 작고 부키, 얀한 실금이었지만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성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혜은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J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는 박지훈 회장의 먼 친척이에요. 하지만 그룹 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왕이 가장 믿을 만한 허수아비를 세워둔 게 아닐까요? 모든 정황이 하나의 가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이 로지스틱스는 박지훈의 비밀스러운 금고 역할을 하는 위장 회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윤아는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제이 로지스틱스의 이름 주위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이제 목표가 정해졌다. 오라클 애널리틱스의 첫 번째 사냥감. 그녀는 제이 로지스틱스와 거래하는 중소 하청업체들의 리스트를 뽑기 시작했다. 정면으로 성문을 부술 수 없다면 가장 허술한 지하 통로를 통해 잠입해야 했다. 그리고 그 지하 통로의 입구는 바로 이 이름 없는 물류회사였다. 7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밤은 차가웠지만 작은 오피스텔 안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조용히 하지만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라클 애널리틱스의 작은 사무실은 서울의 IT밸리인 구로디지털 단지의 낡은 빌딩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조차 없는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결코 허름하지 않았다. 서윤아 아니 이제는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무기로 조금씩 시장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세한 스타트업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시장 예측과 경영 전략을 제공했다. 그녀의 컨설팅은 항상 데이터에 기반했고 지독할 정도로 논리적이었으며 놀라운 성공률을 보였다. 입소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그러던 중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다. 제이 로지스틱스의 여러 하청업체 중 최근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한 중소 섬유 업체의 대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성일섬유라는 이름의 그 회사는 한때 제이그룹의 의류 브랜드에 원단을 독점 공급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몇 년간 납품 단가 압박과 알 수 없는 물류 비용 증가로 인해 적자에 늪에 빠져 있었다. 성일섬유의 늙은 대표는 강서연 앞에서 몇 시간 동안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제이 로지스틱스를 통해서만 납품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들이 청구하는 물류비는 다른 업체의 2배가 넘는데 항이라도 할라치면 바로 계약을 끊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의 이야기 속에서 윤아는 제이그룹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와 더불어 제이 로지스틱스가 하청업체들을 어떻게 쥐어짜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미끼를 넘어선 굴러들어온 호박이었다. 윤아는 성일섬유의 컨설팅 계약을 수락했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착수금은 최소한으로 받고 회사의 순이익이 개선되는 만큼 성공 보수를 받는 조건이었다. 대신 그녀는 한 가지를 요구했다. 회사의 모든 재무 데이터와 물류 기록 그리고 지난 5년간 제이 로지스틱스와 주고받은 모든 계약서 및 통신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십시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절박했던 대표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드디어 적의 성벽 내부로 들어갈 합법적인 통로가 열린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윤아는 성일섬유로부터 받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USB에 담아 오피스텔로 가져왔다. 아이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준아, 이건 너의 몫이야. 성일섬유와 제이 로지스틱스 사이의 모든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줘. 송장번호, 배송 날짜, 물품 내역, 결제 금액.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화해줘. 알겠어요, 엄마. 데이터 시각화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하준이는 이미 전문가처럼 자신만의 분석 방법론을 제시했다. 윤아는 혜은이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었다. 혜은아, 너는 이메일과 통화 기록 같은 텍스트 데이터들을 분석해 주렴. 제이 로지스틱스 담당자들이 성일섬유 측에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들의 감정 변화나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찾아내줘. 네, 엄마.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특정 단어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혜은이의 대답 역시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었다. 작전은 다시 시작되었다. 작은 오피스텔은 거대한 데이터 분석 센터로 변했다. 유나는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분석의 방향을 지휘했고, 하준이는 데이터의 구조를 파고들었으며 혜은이는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심리를 꿰뚫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하준이가 마침내 첫 번째 유의미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이상해요. 하준이가 가리키는 모니터에는 복잡한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다. 이 파란색 점들이 성일섬유에서 J-로지스틱스로 넘어간 실제 원단 물량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점들이 J-로지스틱스가 J그룹 본사에 납품했다고 보고한 물량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매달 평균 퍼센트에서 8% 정도 빨간색 점이 파란색 점보다 항상 많아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물량이 J그룹에 납품된 것처럼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유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나 실수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백한 사기 행위의 증거였다. J-로지스틱스는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물량을 부풀려 J그룹 본사에 허위 보고하고 그 차액을 어딘가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일섬유가 알 수 없는 물류 비용 증가에 시달렸던 이유였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유령 물량에 대한 비용까지 떠안고 있었던 셈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추적할 수 있겠니? 유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어려워요. J그룹 내부의 회계 시스템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하준이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그는 J-로지스틱스가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의 고유 번호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상해요. 정상적인 계산서들 사이에 특정 패턴을 가진 계산서들이 주기적으로 끼어 있어요. 마치 암호처럼요. 이 계산서들이 발행된 곳은 전부 처음 보는 이름의 작은 무역 회사들이에요. 그 순간 다른 쪽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하은이가 소리쳤다. 엄마, 저도 뭔가를 찾았어요. 하은이는 J-로지스틱스의 물류팀장과 성일섬유 대표 간의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은 딱딱한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특정 날짜, 주고받은 메일에는 이상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달 불사조는 예정대로 남쪽 창고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알은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사조 황금알, 남쪽 창고. 어린아이의 동화에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하은이는 그것이 은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메일이 오고 간 날짜가 하준이가 찾아낸 이상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해요.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J-로지스틱스는 불사조나 황금알 같은 암호를 이용해 유령 물량을 만들어내고 그 대금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젝트 피닉스 불사조. 7년 전 유나가 J그룹을 떠나기 직전 박지훈이 극비리에 추진하던 정체불명의 프로젝트 이름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계열사의 비리를 넘어 박지훈이 직접 관여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첫 번째 드릴로 안반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구멍 너머에서 거대한 지하 동굴의 입구를 발견한 것이었다. 아직은 희미한 그림자뿐이었지만 그 끝에 박지훈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성일섬유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험난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발견한 사실을 모두 말하지 않았다.
대신 J로지스틱스의 부당한 회계 처리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를 이용해 J그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잃을 것이 없었던 늙은 대표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아군을 확보한 셈이었다. 그녀는 작전의 다음 단계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작은 균열을 어떻게 확대시켜 제국 전체를 흔들 것인가? 직접 J그룹을 공격하는 것은 아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대신 이 정보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파도를 만들어야 했다. J그룹의 경쟁사들 불만을 품은 내부자들, 그리고 진실을 좇는 언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박지훈의 성을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작은 데이터 컨설팅 회사 오라클 애널리틱스는 이제 J그룹의 심장을 겨누는 보이지 않는 창끝이 되어 조용히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일섬유로부터 얻어낸 J로지스틱스의 내부 데이터는 날카롭게 벼려진 비수였지만 서윤아는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를 생각이 없었다. 섣부른 공격은 상대를 쓰러뜨리기는커녕 자신의 위치만 노출시킬 뿐이라는 것을 과거 J그룹의 전략가였던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박지훈을 단칼에 베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사시키는 것. 보이지 않는 독처럼 그의 시스템 전체에 퍼져나가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오피스텔에서 두문불출하며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오라클 애널리틱스의 이름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익명의 분석가 그룹이라는 가상의 주체를 내세웠다. 보고서의 제목은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시스템적 리스크 분석 J로지스틱스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지극히 학술적이고 건조한 제목을 붙였다. 그 안에는 J로지스틱스의 유령 물량 데이터와 허위 세금 계산서 패턴 분석이 담겨 있었지만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같은 직접적인 단어는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해당 데이터의 불일치는 심각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시사하며 이는 J그룹 전체의 공급망 신뢰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회계 처리가 상장 모기업인 J그룹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녀의 문장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팩트와 논리만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보고서는 개인적인 원한이 담긴 폭로문이 아닌 냉철한 전문가의 경고문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보고서가 완성되자 그녀는 유포 단계를 준비했다. 여러 공공 와이파이를 옮겨다니며 다중 VPN으로 IP 주소를 세탁하고 암호화된 일회용 이메일 계정을 수십 개 생성했다. 치밀하고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7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그녀에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본능과도 같은 기술이었다. 그녀는 결코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주요 언론사들을 피했다. J그룹의 광고비로 운영되는 그들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리 만무했다. 대신 그녀는 작지만 탐사 보도로 명성이 있는 인터넷 경제 매체, 몇 곳과 증권가의 이름 없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J그룹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3위권의 기업 서너 곳의 기획팀 앞으로 보고서를 발송했다. 각기 다른 대상에게 그녀는 조금씩 다른 내용의 커버 레터를 첨부했다. 언론사에는 공익 제보의 형태로, 경쟁사에는 산업 동향 분석 자료 공유의 형태로. 미끼는 조용히 하지만 광범위하게 뿌려졌다. 첫 번째 반응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다. 보고서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한 인터넷 경제 매체의 구석진 곳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J그룹 계열사 J로지스틱스 불투명한 회계 처리 의혹. 업계 신뢰도 논란이라는 자극적이지 않은 제목이었다. 기사는 윤하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것이다. 그 기사는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여의도 증권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기관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J그룹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주식 관련 익명 커뮤니티에는 J로지스틱스건 뭔가 있긴 있나 봄 같은 종류의 글들이 올라왔다. J그룹의 주가는 아주 미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락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은 제국의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한편 J그룹 타워의 박지훈은 비서실장으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기사 전문을 읽지도 않고 짜증스럽게 서류를 밀어냈다. 이런 삼류 찌라시까지 내게 보고해야 합니까? 당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세요. 광고도 전부 끊어버리고 다시는 J그룹에 대해 함부로 지저대지 못하게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그의 반응은 오만함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작은 소란이 자신의 제국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그를 정말로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터졌다. 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스마트 물류 단지 건설 사업자 입찰에서 J그룹이 유력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경쟁사인 H그룹에 밀려 탈락한 것이다. H그룹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J그룹의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교묘하게 제기했고 심사위원들에게 그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익명의 보고서가 경쟁사의 손에 들어가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된 결과였다. 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최고급 크리스탈 잿더리를 벽에 집어 던졌다. 감히 누가 내 뒤통수를 친 거지. H그룹 짓인가? 아니면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건가? 당장 보안팀과 감찰팀을 총동원해서 이 정보의 출처를 찾아내 쥐새끼 한 마리까지 전부 뒤져서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과 동급의 거대한 경쟁자나 권력 다툼을 벌이는 내부의 적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J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감찰팀은 임원들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을 검열하기 시작했고 보안팀은 경쟁사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무고한 직원들이 의심을 받고 내부적인 불신과 공포가 J그룹 전체에 퍼져나갔다. 윤아가 의도했던 대로였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이제 J그룹 내부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핥히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박지훈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스스로의 살을 깎아먹으며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오피스텔, 안윤아와 아이들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J그룹의 주가 변동 관련 뉴스, 그리고 익명 커뮤니티의 반응을 지켜봤다. 혜연이가 말했다. 엄마 왕이 아주 많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다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성벽에 난 작은 구멍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성 안의 병사들만 닥달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게 바로 오만함이라는 거야. 윤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하는 거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파도는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파도를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성일섬유 외에도 J로지스틱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다른 하청업체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를 익명으로 접촉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또한 J그룹 내부의 불만 세력을 자극할 새로운 정보를 흘릴 수도 있었다.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박지훈의 사진을 차갑게 응시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고 냉정한 제왕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직 모를 것이다.
7년 전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아 버렸다고 생각했던 한 여자가 그의 제국을 좀먹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유령의 곁에는 그의 피를 물려받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2명의 조력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국의 거대한 성벽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은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었다. 서윤아가 일으킨 첫 번째 파문은 제2그룹이라는 거대한 선박에 눈에 띄는 손상을 입히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체 바닥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바닷물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제2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살벌해졌다. 박지훈의 불호령 아래 임직원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했으며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혹독한 책임 추궁이 뒤따랐다. 제국의 효율성은 공포 속에서 유지되었지만 창의성과 활력은 급속도로 사라져갔다. 윤하는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다. 이번 목표는 제2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인수합병 건이었다. 그녀는 오라클 애널리틱스에 의해 이름으로 해당 스타트업의 소액 주주 중 한 명에게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내부 정보에 접근했다. 그리고 제2그룹의 과거 인수합병 사례들을 분석한 날카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제2그룹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한 뒤 핵심 기술만 빼먹고 나머지는 공중 분해시키는 소위 기술 탈취형 M&A의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번에도 그녀는 익명을 이용했다. 하지만 유포 방식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녀는 보고서를 언론이나 경쟁사에 흘리지 않았다. 대신 인수 대상인 바이오 스타트업의 이사회 멤버들과 핵심 연구원들에게만 개인적으로 발송했다. 제2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녀의 전략은 정확히 적중했다. 제2그룹과의 계약에 들떠있던 스타트업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핵심 연구원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인수에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막판 협상 단계에서 인수합병은 무산되었다. 연이은 사업 차질에 박지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담당 부사장을 모든 임원이 보는 앞에서 해고해버렸다. 그 부사장은 20년간 제2그룹에 충성을 바쳐온 인물이었지만 박지훈에게는 실패한 부품에 불과했다. 제2그룹의 패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 이 자리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살벌한 선언에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공포는 더욱 깊어졌고 제국은 안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강력한 경쟁자 H그룹이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정보전 치밀한 심리전.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는 판단했다. 그의 의심은 합리적이었지만 진실에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의 상상 속에서 7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가 낳았을지도 모를 아이들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맹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하는 신문에서 제2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매년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제2그룹의 위상을 과시하는 가장 화려한 행사였다. 그리고 그곳은 박지훈과 그의 핵심 측근들을 한자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오라클 애널리틱스의 대표 강서연의 자격으로 그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컨설팅을 통해 성공시킨 몇몇 벤처기업들이 행사 후원사 명단에 있었기에 초청장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행사가 열리는 날, 윤하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화려하게 눈에 띄는 드레스 대신 지적이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다. 그녀의 목표는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관찰하기 위해 인파 속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7년 만에 그녀는 박지훈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게 될 터였다. 행사장은 상류층의 위선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다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유나는 그 역겨운 풍경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행사장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마치 처음 이런 자리에 와서 어색해하는 신생기업 대표처럼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인물들의 관계도와 권력의 역학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제2그룹의 회장 박지훈.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듯 했다. 그는 사람들의 아첨 섞인 인사를 받으며 간결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누구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제국의 냉정한 왕이었다. 유나는 숨을 죽였다. 7년의 세월은 그의 얼굴에 차가운 권위와 오만함을 더욱 깊게 새겨놓았지만 그녀를 향해 잔인한 말을 내뱉던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유나는 의도적으로 그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에게 접근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그의 주변 인물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이 잠시 혼자 음료가 있는 바로 향하는 것을 포착했다.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 바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보인 채 바텐더에게 물 한 잔을 주문했다. 그 순간이었다. 박지훈이 그녀의 바로 옆자리에 섰다. 아주 가까운 거리.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7년 전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향기였다. 유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박지훈이 주문한 위스키를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유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박지훈의 눈이 순간 미세하게 커졌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앞의 여자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차갑고도 깊은 그 눈빛. 그의 기억 저편 아주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한 여자의 마지막 눈빛과 겹쳐졌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즉시 그 가능성을 부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도 없고 그 여자가 이런 자리에 있을 리도 만무했다. 그는 자신의 혼란을 감추기 위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서툴렀고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유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그녀는 해냈다. 괴물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괴물의 심장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밤 행사를 마친 박지호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좀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날은 영업 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자선 행사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의 눈빛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자선 행사 참석자 명단 전부 다시 확인해. 강서연이라는 이름
오라클 애널리틱스 대표.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같은 시각 유나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녀는 버텨냈다. 오늘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지훈은 이제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의심의 그림자는 이제 그의 발밑에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그림자를 이용해 그의 이성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갈 것이었다.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지훈이 비서실장에게서 받아든 강서연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지극히 평범했다. 보고서 속에 강서연은 몇 년 전 서울로 올라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린 실력 있는 프리랜서 출신의 사업가일 뿐이었다. 학력, 경력, 재산 관계 그 어떤 것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날 밤 행사장에서 느꼈던 섬뜩한 기시감은 단순한 착각이었단 말인가.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졌다. 어쩌면 자신이 최근에 연이은 사업 차질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거대한 자의식은 7년 전 자신이 내쳤던 여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다. 제2그룹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은 H그룹이거나 내부의 배신자여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완벽한 세상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 그의 방심은 유나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같은 시각 유나의 오피스텔에서는 새로운 분석 작업이 한창이었다. 자선 행사에서 유나가 눈과 귀로 수집한 제2그룹 핵심 임원들의 관계도와 미묘한 심리 상태에 대한 정보가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유나는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약점을 찾는 것을 넘어 이제 제국을 지탱하는 사람에게서 균열을 찾고 있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내부에 작은 배신자 한 명만 있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엄마,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하준이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제2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김영민 전무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김영민 전무는 박지훈 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에요. 20년 넘게 제2그룹의 재무를 담당했고 그룹의 비밀,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의 개인 재무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도하게 많고 특히 매달 거액의 돈이 특정 종합병원으로 송금되고 있어요. 하연이가 그 뒤를 이었다. 제가 김 전무 아내의 비공개 SNS를 분석해봤어요. 보안이 아주 허술하더라고요. 그녀는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글을 여러 번 올렸어요. 해외 임상시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문장도 있었고요. 아마 하준이가 찾아낸 병원비는 아들의 치료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비는 제2그룹의 공식적인 급여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일 거고요. 두 아이의 협동 분석은 제2그룹의 철옹성과도 같던 인물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김영민 전무. 그는 박지훈의 충신이었지만 동시에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였다. 그의 충성심은 어쩌면 제2그룹에 대한 신념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해주는 박지훈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감 때문일지도 몰랐다. 유나는 김 전무를 다음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었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박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더 깊은 충성을 맹세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혜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왕에게 황금으로 충성심을 산 기사는 더 큰 황금으로는 배신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황금이 독이 묻어있다는 걸 알려주면 어떨까요? 특히 그 독이 기사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해칠 수 있다면요. 유나는 딸의 비유에 담긴 깊은 통찰력에 놀랐다. 위협이 아닌 양심과 부성애를 자극하는 방법. 그것이 김영민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들은 김영민에게 보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익명의 소포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협박 편지 대신 몇 가지의 서류와 작은 USB 그리고 일회용 보안폰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J 로지스틱스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 중 하나가 과거 J그룹의 화학공장 유해물질 유출 사고를 무마시키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당시 그 사고로 인해 공장 인근 마을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희귀 피부병을 앓게 된 사건이었다. 두 번째 서류는 바로 그 아이들의 사진과 진단서 사본이었다. 마지막으로 혜은이가 직접 문구를 다듬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전무님의 아드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역시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전무님이 관리하는 그 돈이 또 다른 아이들의 눈물을 딛고 서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오염되지 않은 미래를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접근은 완벽하게 익명으로 이루어졌다. 소포는 퀵서비스를 통해 김영민 전무의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이제 유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체스판 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던졌다. 이제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게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터였다. 그날 밤 김영민 전무는 자신의 서재에서 익명의 소포를 열어보았다. 처음에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경쟁 세력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류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J 로지스틱스의 비자금 화학 공장 사고, 그리고 고통받는 아이들의 사진.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J그룹의 추악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박지훈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비자금을 관리했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 그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당신의 아들은 오염되지 않은 미래를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아이.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악마와 거래했다. 아들의 값비싼 치료비는 박지훈이 건네준 바로 저 아이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돈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김영민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한쪽에서는 박지훈에 대한 충성심과 아들의 생명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껏 그를 지탱해왔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이 그를 압박했다. 그는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넘길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박지훈이 그를 호출했다. 박지훈은 최근 연이은 사업 차질의 책임을 물어 또 다른 임원을 해고할 계획이니 그를 위한 퇴직 위로금을 비자금에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 김영민은 박지훈의 얼굴에서 어떤 죄책감도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밤 김영민은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다.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그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내가 과연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들이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비겁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소포 상자에서 일회용 보안폰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전원을 켰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 하나를 입력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만나고 싶다. 새벽 시간 유나의 오피스텔에 놓여있던 보안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유나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며칠간의 초조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도박에서 승리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젖힐 열쇠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두개, 이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서윤아와 김영민 전무의 첫 만남은 인적이 드문 한강의 한 공원에서 늦은 밤에 이루어졌다. 강바람은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전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유나의 젊고 평범한 모습에 잠시 당황했다. 그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나 노회한 정보원을 상상했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저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뭘 원하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유나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무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무님은 아드님에게 떳떳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 하시고 저희는 박지훈 회장과 J그룹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눈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녀는 김 전무의 동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가 박지훈 회장에게서 받은 비자금 관련 비밀 지시, 녹취 파일의 일부를 들려주었다. 그가 J그룹 내부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정보였다. 그제야 김영민은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체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다. 여기 지난 10년간 내가 관리해온 J그룹의 모든 비밀 장부와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들이 들어있어. 이걸로 그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도 상관없어. 내 아들에게만큼은 더러운 돈으로 쌓아 올린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 작은 하드 드라이브는 J그룹의 심장을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했다.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J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흐름, 불법 정치자금 경쟁사 사찰 여론 조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점에서 지시하는 박지훈의 냉혹한 목소리까지.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악의 실체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주어졌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어. 유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려야 해. 박지훈이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순간에 그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해. 그녀는 이미 결전의 장소를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다. 며칠 뒤에 열릴 J그룹의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발표 기자회견장. 전 세계의 언론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박지훈의 성공과 야망이 정점에 달하는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의 계획을 들은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최고의 무대네요. 그가 가장 방심하고 가장 오만해져 있을 테니까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습이 가능해요. 하준이는 즉시 마지막 작전의 설계를 시작했다. 그는 이 작전에 데이터 캐스케이드, 즉 데이터 폭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었다. 박지훈의 제국을 단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디지털 폭격이었다. 하준이는 며칠 밤을 새워 코딩에 몰두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데이터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특정 신호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동시에 실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첫째, 김용민에게서 받은 모든 증거 자료를 암호화된 패키지로 만들어 대한민국 검찰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뉴욕타임스, BBC 같은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수백 곳에 동시에 전송한다. 둘째, 기자회견장의 내부 네트워크에 미리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발표용 대형 스크린을 장악하고 박지훈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 대신 비자금 장부와 로비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외부 압력으로도 삭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분산형 서버에 모든 증거를 업로드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링크를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뜨린다. 박지훈이 손을 쓸 틈도 없이 단 몇 분 만에 J그룹의 모든 비리를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준이가 설계한 마지막 일격의 전모였다. 이것은 7살 아이가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재적인 해커의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작동시킬 단 하나의 방가쇠가 필요했다. 유나는 그 역할을 아이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혜연이는 엄마와 함께 박지훈의 허를 찌를 단 한마디의 질문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 질문은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만큼 순수하게 들려야 했지만 그 내용은 J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했다. 수많은 고민 끝에 그들은 프로젝트 피닉스 불사조와 관련된 김용민 전무가 제공한 자료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줄을 찾아냈다. 하연이는 하준이와 함께 수없이 그 장면을 연습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나는 법, 박지훈에게 다가가는 법, 그리고 떨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법. 넌 할 수 있지, 하준아. 혜은이가 묻자 하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말이 없는 대신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두 아이는 서로의 두려움을 의지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하지만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하준이의 데이터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발사 준비를 마친 미사일처럼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혜은이와 하준이는 자신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숙지했다. 유나는 오라클 애널리틱스의 이름으로 받은 초청장과 아이들을 위해 위조한 출입증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오피스텔 창밖으로 저 멀리 강남의 J그룹 타워가 오만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내일 저녁이면 저 불빛은 온 세상의 조롱과 분노 속에서 초라하게 꺼져버리게 될 터였다. 유나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그 밤이 떠올랐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빼앗겼던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나의 아가들아.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7년간의 서름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결의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폭풍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결전의 날, J그룹의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발표가 열리는 컨퍼런스 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행사장 내부는 J그룹의 성공 신화를 증명하듯 화려하고 웅장했다.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J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박지훈이 만들어낸 제국의 위용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았다. 그들 중 누구도 이 화려한 무대가 잠시 후 거대한 처형대로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행사장 가장 뒤쪽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서윤아는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완벽하게 지운 채 무대 위를 주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면 그녀의 아이들이 저 무대 위로 올라가야 했다.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 같은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이것은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과거의 악연을 끊어내고 스스로 미래를 쟁취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하준이와 하연이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행사의 주인공 박지훈이 무대 위로 올랐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선 제왕처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는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그룹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혁신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고 인류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청중은 열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지훈이 연설의 절정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박수를 만끽하던 바로 그 찰나. 윤아는 아이들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다. 이제 가렴. 하준이와 하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인파를 헤치고 무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어린 쌍둥이 남매의 등장은 즉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어떻게 저기로 가고 있는 거지? 보안 요원들이 아이들을 막기 위해 움직이려 했지만 무대 위에 박지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이 작은 해프닝을 여유롭게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꼬마 손님들 혹시 길을 잃었나요? 아니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J그룹의 팬이라며 사인을 해달라고 조르거나 귀여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무대 중앙 박지 후문에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하준이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작은 무선 신호 장치를 연단 아래에 슬쩍 내려놓았다. 그리고 하연이가 앞으로 나섰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두 아이와 박지훈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사회자가 아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왔지만 혜은이는 그보다 빨랐다. 아이는 연단에 놓여있던 마이크 하나를 집어들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하연이는 박지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박지훈 회장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장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혹시 프로젝트 피닉스의 기밀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암호가 7년 전 서진병원에서 회장님이 직접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던 쌍둥이의 생년 월일이 맞습니까? 순간 세상이 멈췄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프로젝트 피닉스, 서진병원, 쌍둥이. 그가 자신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렸던 절대로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단어들이었다. 그 단어들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기이한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연이의 질문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하준이가 내려놓은 신호장치가 작동했다. 데이터 캐스케이드가 시작된 것이다. 박지훈의 등 뒤에서
그의 성공 신화를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순식간에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J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흐름을 상세하게 기록한 비밀 장부였고 그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었으며 서유나 임신 8주 쌍둥이 처리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문서의 스캔 파일이었다. 동시에 컨퍼런스 홀에 있던 모든 기자들과 참석자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J그룹의 모든 비리를 담은 증거 자료가 업로드된 웹사이트 링크와 함께 J그룹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나왔다.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섞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무대 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범죄의 증거들과 자신을 경멸하듯 바라보는 눈앞의 두 아이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7년 전 자신이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살아있는 악몽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이 단 한마디의 질문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회장님, 이게 다 사실입니까? 비자금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정말로 낙태를 강요했습니까? 기자들이 무대 위로 몰려들며 질문을 퍼부었다. 박지훈은 그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다 결국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제국의 왕이 자신의 대관식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그 모든 혼란의 와중에서 유나는 조용히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무대 위에서 몰락한 왕에게 쏠려 있었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저 멀리 자신들의 손으로 무너뜨린 성에서 터져나오는 아우성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J그룹의 몰락은 한편의 잔혹극처럼 신속하고 완전하게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폭탄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두 아이의 질문 제왕을 무너뜨리다. J그룹 비리 제국의 추악한 진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검찰은 J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그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지훈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서둘러 그와의 관계를 부정했고 그의 편에 섰던 경제계 인사들은 등을 돌렸다. J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고 계열사들은 줄줄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차가운 취조실에 앉아 값비싼 수트 대신 죄수복을 입은 그는 더 이상 제국의 왕이 아니었다. 7년 전 자신이 버렸던 과거에 발목이 잡혀 몰락해버린 한심하고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내부 고발자였던 김영민 전무는 검찰에 자수하여 모든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무거운 죗값을 치름으로써 아들에게 최소한의 떳떳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훗날 서윤아는 익명의 기부자를 통해 그의 아들이 평생 치료받을 수 있는 거액의 신탁기금을 병원에 전달했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서울에 몰아친 거대한 폭풍을 뒤로한 채 유나와 아이들은 조용히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로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복수심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잿빛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잠시 후 비행기는 푸른 바다 위를 날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7년 전처럼 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 살던 바닷가의 작은 돌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짭짤한 바다 내음,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마당 한 구석의 귤나무까지. 7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그곳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당당하게 귀환한 승리자였다. 며칠 동안 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는 함께 해변을 산책했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었으며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서울에서 보였던 나이답지 않은 긴장감과 진지함이 사라지고 본래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돌아왔다. 하준이는 더 이상 복잡한 데이터 대신 바다 생물들의 생태를 관찰했고 하은이는 사람들의 심리 대신 구름의 모양을 읽었다. 어느 날 새벽 유나는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기 위해 해변으로 나갔다. 어두운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온통 고요한 가운데 오직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혜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엄마, 이제 우리는 행복한 건가요? 유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글쎄, 행복이 뭔지는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거. 더 이상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야. 행복은 아마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바다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그때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보던 하준이가 입을 열었다. 태양이 뜨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의 자전 속도 때문에 항상 일정해요. 어제가 아무리 어두웠어도 내일 아침에 태양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온 것뿐이에요. 아주 당연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요. 아들의 이과적인 위로에 유나와 하은이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수평선 위로 장엄한 태양이 솟아올랐다. 새벽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며 세상은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눈부신 빛을 향해 나란히 서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온몸으로 맞이했다. 그들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졌던 과거의 그림자는 새로운 아침의 빛 속으로 완전히 녹아 사라지고 있었다. 박지훈의 인정이나 사과 혹은 그의 막대한 재산 따위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공정함을 쟁취했고 가장 소중한 서로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미래가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평범하고도 찬란한 아침이었다. 제주의 푸른 바다 위로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